제3장 결코 충분하지 않은 함정. 목표 기둥의 역설과 진정한 부의 조건. 당신은 언제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목표를 달성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모건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어려운 금융기술은 골대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작가의 세 번째 장, Never Enough, Never Enough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이 쌓아올린 논리를 정점으로 끌어올린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험과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프레임은 운과 리스크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정한 후에도 우리 앞에는 가장 집요한 적이 남아있다. 바로 더 많이를 갈망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작가는 이렇게 선언한다. 기대치가 결과와 함께 상승한다면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논리가 없다. 당신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똑같이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헤도닉 트레드밀이다. 쾌락의 런닝머신. 헤도닉 트레드밀. 브링먼과 캠벨이 발견한 만족의 역설. 1971년 심리학자 필립 브링맨과 도널드 캠벨은 인간의 행복에 관한 놀라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은 결국 기준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1년 후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감을 느꼈다. 하반신 마비 환자들도 1년 후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다. 인간의 심리에는 적응이라는 놀라운 방어 기제가 있다. 그러나 이 적응 기제는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당신의 기대치는 함께 상승한다. 5천만 원을 벌 때는 1억 원을 꿈꾼다. 1억 원을 벌 때는 3억 원을 꿈꾼다. 3억 원을 벌 때는 10억 원을 꿈꾼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도착하지 않는다. 작가는 이 현상을 움직이는 골대라는 은유로 표현한다. 만약 당신의 기대치가 당신의 결과와 함께 상승한다면 당신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결코 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네버 이너프 함정의 첫 번째 층이다. 라자트 굽타, 충분함을 몰랐던 남자. 작가의 이 장에서 제시하는 가장 극적인 사례는 라자트 굽타 위 이야기다. 굽타는 인도의 빈곤층에서 태어났다. 그는 극심한 가난을 딛고 일어나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앰퍼샌드 컴퍼니 위 CEO가 되었다. 그는 수백억 원의 재산을 소유했고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었다. 그 욕망은 그를 내부자 거래, 인사이더 트레이딩라는 범죄로 이끌었다. 그는 골드만삭스 이사로 재직하며 입수한 기밀 정보를 헤지펀드에 넘겼다. 그의 경력, 명성, 자유는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출소 후 굽타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당신의 명성, 당신의 성취, 그 어떤 것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좋습니다. 이 일이 부당하게 내 명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내 명성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작가는 이 반응을 두고 이렇게 논평한다. 이것은 굽타가 배운 교훈 중 최악의 해석인 것처럼 보인다. 명성은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하다. 자유와 독립은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하다. 친구와 가족은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다. 굽타는 충분함의 개념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작가는 이 사례를 통해 말한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당신이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것과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신이 갖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위험에 빠뜨릴 이유는 없다. 사회적 비교.
트라우트가 증명한 승리할 수 없는 전쟁. 1998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폴 트로우트 낸 사회적 비교, 소셜 컴패리슨 이론을 통해 인간 불만족의 근원을 해부했다. 인간은 객관적 절대치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타인이라는 기준점을 통해 자신을 평가한다. 작가는 이 이론을 야구 선수의 예로 설명한다. 5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신인 야구 선수는 마이크 트로우트 22년간 4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것을 보며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비교 게임에는 사실상 천장이 없다.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작가는 경고한다. 소셜 비교의 천장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그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당신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어제의 당신이다. 그러나 클리어의 이 명령은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명령이기도 하다. 왜 우리는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의 김 과장과 경쟁하는가? 진화 심리학자들은 설명한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집단 내 지위는 생존과 직결되었다. 더 나은 사냥감을 가져오는 남성은 더 많은 번식 기회를 얻었다. 더 많은 식량을 채집하는 여성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때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옆집에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명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뇌에게 당신의 생존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짓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작가는 말한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현명하게 관리한 후에는 결과가 어떻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상당 부분은 어차피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 록펠러와 조셉 펠러, 충만함의 두 가지 얼굴. 작가는 이 장에서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을 제시한다. 존 D. 록펠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평생 더 많이에 집착했다. 그는 모든 자산을 24시간 관리하는 집착에 시달렸고 그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반면 작가 조세프 헬러는 우화로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어느 파티에서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헬러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하루 벌어들이는 수익을 평생 동안 벌지 못했을 거예요. 헬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그러나 나는 당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바로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이오. 작가는 이 일화를 통해 말한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충분함의 철학, 세네카와 스토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기원 후 1세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스승인 파울리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당신이 자연을 따라 산다면 당신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오피니언을 따라 산다면 당신은 결코 부유하지 않을 것이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의 이분법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작가의 충분함은 이 스토아 철학의 현대적 적용이다. 당신은 당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은 타인의 소비와 과시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한 가지를 통제할 수 있다. 언제 충분하다고 선언할 것인가. 베리 슈와츠는 스와스모어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서 선택의 역설, 더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슈워츠는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극대화자, 맥시마이저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추구한다. 그들은 모든 옵션을 비교하고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 후에도 후회한다. 만족자,
사티스피서는 충분히 좋은 선택에 만족한다. 그들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그 선택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비교를 중단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한다. 슈워츠의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극대화자는 객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자보다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하며 더 자주 후회한다. 작가의 충분함은 이 슈워츠의 만족자 전략과 정확히 수렴한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극대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돈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계요용 체감, 경제학이 증명한 욕망의 공식. 19세기 경제학자들은 한계요용 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를 발견했다. 당신이 목이 마를 때 첫 잔의 물은 생명을 구한다. 두 번째 잔의 물은 갈증을 해소한다. 세 번째 잔의 물은 약간의 만족을 준다. 네 번째 잔의 물은 불편하다. 다섯 번째 잔의 물은 고문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첫 1천만 원은 생존을 의미한다. 다음 1천만 원은 안전을 의미한다. 그 다음 1천만 원은 편안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100억 원을 넘어선 1천만 원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데니얼 카너먼, 다니엘 칸맨과 앵거스 디턴, 위 2010년 연구는 이 한계요용 체감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그들은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약 1억 원까지는 소득 증가가 정서적 웰빙, 이모셔널 웰빙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소득 증가는 더 이상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않았다. 작가는 이 연구 결과를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한다. 충분함은 고수주의나 기회와 잠재력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다. 충분함은 그 반대, 즉 더 많은 것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가 당신을 후회의 지점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트, 위 재정의 더크워스가 말한 집착과 집중의 경계. 안젤라 더버스는 그리트를 매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인내로 정의한다. 그러나 그녀는 경고한다. 그릿은 맹목적인 집착이 아니다. 더크워스의 연구에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두 가지 뚜렷한 특성을 보인다. 첫째, 그들은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를 명확히 구분한다. 상위 목표는 평생 추구할 가치 있는 방향이다. 하위 목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상위 목표에는 집착하지만 하위 목표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특정 하위 목표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하위 목표를 찾는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더크워스는 말한다. 그릿은 당신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다. 그릿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작가의 충분함은 이 더크워스의 그릿 이론과 정확히 수렴한다. 더 많이를 추구하는 것은 상위 목표인가, 하위 목표인가? 만약 당신의 상위 목표가 행복한 가정이라면 더 많은 돈은 단지 하위 목표에 불과하다. 그런데 당신이 그 하위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건강을 망치고 심지어 불법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릿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방향 감각을 잃은 집착일 뿐이다. 작가는 말한다. 당신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당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충분함의 통합 전략, 6 이론이 만나는 지점. 모건 작가, 필립 브링먼과 도널드 캠벨, 폴 트라우트, 베리 슈워츠,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 엔젤라 더크워스, 그리고 헤도니 트레드밀, 사회적 비교 이론, 극대화와 만족, 한계요용 체감의 법칙, 그릿 이론.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하나는 행동경제학자의 실험 데이터요. 하나는 심리학자의 임상 연구이며 하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문학적 통찰, 또 하나는 고대 철학자의 2000년 지혜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지점에서 정확히 수렴한다. 첫째, 인간의 욕망은 적응한다. 브링먼과 캠벨은 증명한다. 복권 당첨자와 하반신 마비 환자는 1년 후 비슷한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 작가는 경고한다. 당신의 기대치가 결과와 함께 상승한다면 당신은 결코 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비교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트라우트는 이론화한다. 인간은 객관적 절대치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기준점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작가는 선언한다. 이 비교 게임에는 천장이 없으며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셋째, 충분히 좋은 선택은 합리적 전략이다. 슈워츠는 입증한다. 극대화자는 만족자보다 객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지만 더 불행하다. 작가는 적용한다. 충분함은 기회와 잠재력을 남겨두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가 당신을 후회로 이끌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넷째, 돈의 행복 효용은 체감한다. 카너먼과 디터는 증명한다. 연간 7만 5천 달러 이후의 소득 증가는 더 이상 정서적 웰빙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않는다. 작가는 해석한다. 당신이 가진 것과 필요한 것을 당신이 갖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위험에 빠뜨릴 이유는 없다. 다섯째, 그릿은 집착이 아니라 방향이다. 더크워스는 구분한다. 상위 목표에는 집착하고 하위 목표에는 집착하지 말라. 작가는 완성한다. 명성, 자유, 독립, 가족, 친구, 행복은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에게 무엇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보여준다. 라자트 국타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었다. 그는 그 욕망 때문에 명성과 자유와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 더 많은 돈을 위해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더 많은 명예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더 많은 성취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작가는 묻는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당신의 평판, 당신의 자유, 당신의 가족, 당신의 행복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릴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답한다.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당신의 충분함은 무엇인가? 당신이 더 이상 꼴대를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지점은 어디인가? 당신은 사회적 비교의 런닝머신에서 내려올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극대화자의 집착을 내려놓고 만족자의 평화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작가는 말한다. 충분함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다. 충분함은 그 반대, 즉 더 많은 것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가 당신을 후회의 지점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인다. 당신이 충분함을 가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부를 소유하게 된다. 그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다. 그 부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뒤처져 있다고 느끼지 않는 마음이다. 그 부는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잣대로 재지 않는 평화다. 그 부는 당신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용기다.